안녕하세요. 현재 에이드림에서 3D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최명원입니다. 최근 들어 얼리얼 엔진을 사용하려는 유저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얼리얼 엔진을 사용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실무에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얼리얼 엔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고 가셨으면 해서 이 튜토리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앞에 예제 영상을 그대로 따라서 제작하기보다는 데이터 스미스를 활용한 10호디2 얼리얼 워크플로우를 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면 좋을 팁들이나 주의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호디2 얼리얼 엔진 워크플로우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해당 강의에서 다룬 내용은 그 중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얼리얼로 씬을 넘기기 전에 시네마 4D에서 어떤 세팅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간단한 카메라 애니메이션이랑 오브젝트 애니메이션만 줬고 스테이지로 카메라 전환 정도만 세팅해놨습니다. 뒤에 배경 요소 없이 오브젝트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10호D에서는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정도만 준비하고 얼리얼에서 룩뎁 위주로 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 씬을 얼리얼로 넘기기 전에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씬에 사용된 매터리얼들은 10호D 기본 매터리얼들을 사용하거나 레신 매터리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옥테인 매터리얼은 들고 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얼리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노멀 반대 방향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노멀 방향이 제대로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호D에서 NP를 누르거나 뷰포트 상단 옵션에서 백페이스 컬링을 누르면은 뒤집힌 면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을 통해서 노멀 방향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멀 방향이 뒤집혀 있더라도 얼리얼에서 볼 수 있는 옵션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불필요한 계산을 더 하는 느낌이라 최대한 노멀 방향을 맞춰서 가는 게 낫겠죠. 다음으로는 애니메이션에 관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데이터 스미스는 PSR 애니메이션 위주로만 연동이 잘 되고 리깅 애니메이션이나 포인트 기반 애니메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FBX나 ABC 파일로 익스포트해서 들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0호D 프로젝트에는 존재하지만 얼리얼로 보내고 싶지 않은 오브젝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메쉬 오브젝트를 얼리얼로 보내고 싶지 않을 때는 해당 오브젝트에 레이어를 적용해 준 뒤에 이 렌더 버튼을 꺼주게 되면은 이 레이어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는 얼리얼로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고 갈 오브젝트랑 들고 가지 않을 오브젝트를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호D에서 컨트롤 D를 누르거나 어트리뷰트 창의 모드에 프로젝트를 누르면은 시네베어라는 항목을 볼 수 있는데 이 세팅은 예전에는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밑부분에 텍스처 관련 세팅으로 보이는 것들도 얼리얼에서 불러올 때 따로 세팅을 할 수 있어서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제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은 10호D 세팅은 끝입니다. 프로젝트 파일 이름은 데이터 스미스의 DS와 에어팟 맥스로 정해주겠습니다. 얼리얼에서 10호D 파일을 불러왔을 때 이 프로젝트 파일 이름 그대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이름 정리를 하고 들고 오시는 게 낫습니다. 얼리얼을 실행하기 이전에 10호D와 얼리얼의 연동성을 높여주는 시네베어라는 플러그인을 깔아주겠습니다. 구글에 시네베어 for 얼리얼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조금 내리다 보면 맥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링크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얼리얼과 10호D 버전별로 맞게 플러그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10호D는 2023.1.3이랑 얼리얼은 5.1 버전을 사용했으므로 제일 위에 파일을 다운받아 주겠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실행하고 바로 다음을 눌러주세요. 이 창에선 현재 얼리얼 버전에 맞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을 계속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시네베어 for 얼리얼 플러그인은 설치가 됐고 문서 표시를 체크하고 마침을 누르면 시네베어 for 얼리얼 플러그인에 대한 공식 문서가 나오는데 이게 가장 최신 문서라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얼리얼에서 데이터 스미스를 통해서 10호D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에디트에서 플러그인 탭에 들어가서 아까 받은 시네베어 플러그인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활성화 안 되어 있다면 체크를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큐브 모양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데이터 스미스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파일 임포트를 하시고 아까 만든 10호D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어디에 저장할 건지 창이 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컨텐트 폴더에 바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이 창은 10호D에서 씬을 불러올 때 어떤 것들을 가져올지 설정할 수 있는 창인데요. 보통 지오메트리 카메라 애니메이션은 체크를 하고 매터리얼도 따로 설정을 했다면 매터리얼까지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탭을 누르면은 이제 스태틱 메쉬 옵션이 뜨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루멘을 사용할 거라서 라이트맵 UV가 필요 없으므로 체크를 해제해 두겠습니다. 하단의 텍스처 베이킹 탭은 C4D에서 만든 쉐이더를 어떤 크기로 베이킹을 할 거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C4D 쉐이더를 쓰지 않았으므로 그냥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릭 캐시스 부분은 포인트 기반 애니메이션을 불러올 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진 이 기능이 완벽하진 않은지 모션 블러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활성화 해두고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에는 포인트 기반 애니메이션이 없어서 체크하지 않고 바로 들고 오겠습니다. 데이터 스미스로 C4D 파일을 불러오면 이렇게 C4D 프로젝트 파일 이름의 폴더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에는 폴더 4개와 파일 2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애니메이션 폴더부터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폴더에는 C4D에서 잡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기록된 레벨 시퀀스가 저장이 됩니다. 원래 있던 바닥은 잠깐 지워줄게요. 이렇게 레벨 시퀀스에 들어가서 타임라인을 긁어보시면은 저희가 C4D에서 잡은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트랜스폼 트랙이랑 이제 비지빌리티 트랙을 볼 수 있는데, 트랜스폼 트랙은 저희가 C4D에서 잡은 이 PSR 애니메이션을 가져오는 거고요. 비지빌리티 트랙은 C4D에서 지정한 이 렌더 비지빌리티에서 가져옵니다. 뷰포트 비지빌리티는 상관이 없어서 C4D에서 사전 세팅을 하실 때 이 렌더 비지빌리티만 신경 써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다시 얼리얼로 돌아와서 지오메트리스 폴더를 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폴더는 들어갈 일이 크게 없는데 C4D에서 불러온 모든 메쉬들이 여기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매터리얼 폴더를 보겠습니다. 매터리얼 폴더 안에는 C4D 매터리얼이 얼리얼 매터리얼로 변환돼서 저장이 됩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C4D 유저가 수정하기 편하게 얼리얼에서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는 점입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익숙한 구조가 보이죠? C4D에서 적용된 이미지도 잘 불러와지고 있고, 스페큘러 값이나 러프니스도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매터리얼별로 UV 사이즈도 이렇게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매터리얼 세팅이 자동으로 된다는 게 데이터 스미스의 장점 중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텍스처 폴더를 보겠습니다. 텍스처 폴더에는 C4D 프로젝트 파일에 쓰였던 이미지 소스들이 그대로 여기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젝트에는 없지만 만약에 C4D 쉐이더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쉐이더가 이미지로 베이킹돼서 이 폴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액터는 데이터 스미스의 핵심인 데이터 스미스 씬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모든 시퀀스나 메쉬, 매터리얼들, 그리고 여기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오브젝트까지 다 이 파일로 인해서 C4D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C4D에서 애니메이션이나 모델링, 매터리얼들을 수정했을 때 C4D에서 저장을 하고 데이터 스미스 씬을 우클릭해서 리임포트를 누르면 아까 C4D 씬을 불러왔던 것처럼 그대로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리임포트를 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초기화돼 버리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얼리얼에서 수정한 값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동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셋을 우클릭하고 데이터 스미스 리임포트를 누르면 개별로도 리임포트를 할 수 있지만 가끔 꼬여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스미스 씬을 리임포트해서 씬을 다 불러오는 편입니다. 만약 특정 오브젝트만 C4D와의 연동을 끊고 싶다면 C4D와 연동되어 있는 액터를 선택을 하고 디테일 패널에서 데이터를 검색하시면 에셋 유저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우측에 쓰레기통 아이콘을 누르면은 데이터 스미스 씬과 연결이 끊기면서 C4D와의 연동도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연동을 끊어버리면은 리임포트를 해도 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시네웨어 어셋은 C4D에서 테이크 시스템을 구축해놨을 때 사용하면 좋은 툴인데 저는 아직 큰 장점은 못 느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스미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C4D2 얼리얼 워크플로우를 진행할 때 제가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일 구조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스미스 폴더에 새로운 레벨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레벨 이름은 ls 에어팟 max로 정해 주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레벨을 클릭하고 상단의 윈도우 메뉴에 Environment Light Mixer를 꺼내겠습니다. Environment Light Mixer를 꺼내고 모든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기본적인 환경을 깔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스미스 씬을 레벨에 넣어줄 건데요. 이 데이터 스미스 씬을 뷰포트에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 탭의 포지션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해서 데이터 스미스 씬 액터를 0에 위치시켜 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데이터 스미스를 통해 불러온 레벨 시퀀스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연결이 제대로 안 됐다는 빨간 표시가 보이면은 바로 위에 스패너 아이콘을 눌러서 어드밴스드의 Fix Actor Reference를 누르면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임라인을 움직여 보면은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 간혹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안 불러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컨텐트 브라우저에서 데이터 스미스 폴더에 들어가신 후에 데이터 스미스 씬을 리임포트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터리얼들은 이미 불러와졌으니까 체크를 해제하고 불러올게요. 다시 애니메이션스의 레벨 시퀀스에 들어가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잘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스미스로 들고 온 에셋과 얼리얼에서 제가 작업한 에셋들을 분리하기 위해 유저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는데요. 깔끔하게 폴더를 정리하기 위함도 있고 간혹 데이터 스미스를 리임포트 했을 때 기존 폴더에 제가 새로 만든 에셋들이 버그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꼭 이렇게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안에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유저 폴더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레벨 시퀀스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ls cut a라고 정해줄게요. 이 레벨 시퀀스에 들어가서 왼쪽에 트랙 버튼을 클릭해서 서브 시퀀스 트랙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 시퀀스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기존에 저희가 데이터 스미스에서 들고 왔던 레벨 시퀀스를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서브 시퀀스를 세팅해 주시면 방금 지정해줬던 시퀀스를 이 시퀀스에서도 똑같이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팅을 왜 해줘야 하냐면 저희가 기존에 불러왔던 이 시퀀서가 있죠. 이 시퀀서는 데이터 스미스를 리임포트 했을 때 다시 C4D에서 애니메이션 값을 받아오면서 이 안에서 수정한 모든 데이터들을 덮어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 시퀀스로 불러오는 세팅을 해주시면 지금 시퀀서에 수정한 데이터는 유지가 되면서 이 서브 시퀀서만 리임포트 되기 때문에 리임포트의 영향을 안 받고 시퀀서의 애니메이션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세팅을 더 해주면 좋은데 서브 시퀀스에서 우클릭을 한 후에 프로퍼티스의 하이라키컬 바이어스를 마이너스 100으로 낮춰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C4D의 프라이어티와 비슷한 개념인데 이 서브 시퀀스의 우선순위를 낮춰서 현재 시퀀스를 더 우선순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퀀스에서만 디렉셔널 라이트의 세기를 다르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존에 있던 디렉셔널 라이트를 이 시퀀서로 끌고 와서 이렇게 인텐시티만 바꿔주면은 기존에 이 서브 시퀀서에 어떤 세팅이 되어 있더라도 이 시퀀서의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데이터를 덮어 씌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 위에 큐브 아이콘을 눌러서 아무 오브젝트나 검색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큐브를 들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타임라인에 끌고 오거나 다시 큐브를 만들고 큐브를 타임라인으로 끌고 와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컨버트 투 스폰어블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스폰어블 오브젝트는 해당 시퀀스에서만 존재하는 오브젝트입니다. 아이콘 옆에 번개 모양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스폰어블 오브젝트를 잘만 이용하면 같은 레벨에서 특정 오브젝트를 잠깐만 추가해 주거나 컷별로 라이트를 다르게 치는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들로 C4D에서 잡은 애니메이션 원본은 유지하면서 계속 레이어를 쌓듯이 유연하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카메라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왼쪽에 트랙 버튼에서 카메라 컷 트랙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현재 프레임을 0에 맞춰주고 카메라 컷 트랙의 오른쪽에 버튼을 클릭해서 뉴 바인딩을 선택해주고 현재 사용할 카메라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Shift C를 누르면 뷰포트 화면을 해당 카메라 시점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둡죠? 이럴 때는 카메라를 선택하고 카메라의 디테일 패널에서 익스포저를 검색하고 모드가 매뉴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신 뒤에 바로 밑에 설정을 체크해주고 슬라이더를 조정해서 밝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화면을 따로 쓰고 싶을 때는 원하는 뷰포트 창에서 왼쪽 상단의 메뉴를 누르고 Allow Cinematic Control을 선택해 주시면 시퀀서 카메라 영향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카메라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화각이 따라와지는 경우가 있는데 필드 오브 뷰를 다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카메라 세팅을 해줬고 나머지 컷들도 각각 시퀀스를 만들어서 빠르게 세팅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시퀀스를 설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전체를 관리하는 시퀀스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시퀀스 이름은 LS 마스터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퀀스에 들어와서 밖에 있는 3개의 시퀀스를 끌고 오면 이렇게 샷 단위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샷을 배치를 해주면은 프리미어에서 편집하듯이 직관적으로 컷을 보면서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40D2 얼리얼 워크플로우의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고 얼리얼에서 씬의 완성도를 올리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얼리얼에서 에셋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라이팅 같은 여러 팁들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해당 내용에 관한 강의도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스미스를 활용한 1040D와 얼리얼 엔진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튜토리얼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제 SNS에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